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이정자는 조용한 거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했고 집안은 고요했다. 벽시계를 보니 오후 1시 30분. 점심때가 한참 지났지만 허기가 져서 혼자라도 간단히 뭔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훈이랑 민경이는 회사에서 먹겠지. 나라도 뭔가 해먹어야겠네. 정자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 커다란 갈비탕 용기가 눈에 띄었다. 뚜껑을 살짝 들어보니 진한 국물에 갈비가 두둑하게 들어 있었다. 어머나, 이거 참 맛있겠네. 민경이가 정성스럽게 끓인 모양이야. 정자는 망설임 없이 갈비탕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그릇에 정갈하게 담고 밥을 말아서 혼자 점심을 해결했다. 국물이 진하고 갈비가 부드러웠다. 며느리가 요리 솜씨가 좋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민경이 요리 실력이 늘었네. 예전엔 라면도 설있게 끓이더니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설거지하며 정자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사준 이 집에서 며느리가 해놓은 음식을 먹으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집에 계셨네요? 민경이 퇴근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다. 정자는 반갑게 일어나 맞이했다. 민경아, 일찍 들어왔네? 오늘 일 일찍 끝났나? 네,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요. 민경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냉장고로 향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데 갑자기 표정이 굳었다. 갈비탕이 없네. 정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자신이 먹은 그것이... 어머니, 혹시 갈비탕 드셨어요? 민경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평소의 다정한 톤이 아니었다. 아, 그게 점심때가 되어서 냉장고에 있길래. 어머니, 그건 제가 아버지 제사 준비하려고 특별히 아껴둔 건데요. 민경의 말에 정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제사 준비용이었다니. 자신이 무심코 먹어버린 갈비탕이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아이고, 미안해. 몰랐어. 제사용인 줄 알았으면. 괜찮아요. 그냥 다시 끓이면 되죠. 민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입꼬리가 굳어 있었고 눈빛에서 불편함이 역력히 드러났다. 정자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어색함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가.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그 어디서도 이렇게 움츠러든 적은 없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민경아. 내가 생각 없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냥 앞으로는 냉장고 음식 드시기 전에 말씀만 해주시면. 말끝을 흐리는 민경의 목소리에서 정자는 뭔가 서늘한 것을 느꼈다. 말씀만 해달라는 것은 결국 허락을 받으라는 뜻이 아닌가. 이 집은 분명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이었다. 아들 결혼할 때 강북의 12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주며 이제 너희 집이니까 편하게 살아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자신에게 냉장고 음식 하나 먹는 것도 허락을 받으라고 하고 있었다. 그래. 앞으론 그럴게.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민경은 부엌으로 가서 요리 준비를 시작했고 정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다. 웃음소리만 요란하게 들렸다. 정자는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 뉴스, 쇼핑몰.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30분쯤 지나 재훈이 퇴근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평소처럼 인사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구나? 민경아, 나왔어. 응, 고생했어. 빨리 손 씻고 와. 밥 차려줄게. 부엌에서 나온 민경이 남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풀어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거실이 그리 넓지 않아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여보, 앞으로 어머니한테 냉장고 음식 함부로 드시지 말라고 해줘요. 응? 뭔 일이야? 제사용 갈비탕을 다 드셔버리셨어요. 아버지 제사가 이번 주인데. 재훈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어머니가 모르셨을 텐데. 내가 말씀드릴게. 괜찮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앞으론 미리 말씀해달라고. 그 대화를 들으며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이 마치 눈치 없는 손님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아들도 별다른 말 없이 아내 편을 드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식탁에는 3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가 준비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다. 어머니, 드세요. 민경이 건넨 밥그릇을 받으며 정자는 고마우면서도 불편했다. 갈비탕 사건 이후 민경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다. 재훈아, 회사는 어때? 요즘 야근이 없어서 다행이네. 네, 어머니. 요즘엔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대화는 이어졌지만 예전 같은 자연스러움은 없었다. 정자는 밥맛이 없었다. 평생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든 눈치를 보며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자신이 사준 집에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잘 먹었다. 수고했어, 민경아. 네, 어머니. 설거지를 하려다가 민경이 제가 할게요라고 말해서 정자는 거실로 나왔다. 평소라면 함께 설거지를 하거나 적어도 도와주겠다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부엌에 있기가 어색했다. 저녁 8시가 되자 정자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일찍 가는 것이었다.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민경의 말은 정중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빨리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아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럼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현관문을 나서며 정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빠른 것 같았다. 혼자 걸어가는 길에 정자는 생각에 잠겼다. 갈비탕 하나 먹은 것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사 준비가 중요한 일이었을 테고 자신이 무심코 행동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남았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면서도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경의 굳어진 표정, 미리 말씀해달라는 말, 아들의 애매한 반응. 모든 것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정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서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내가 조심하면 돼.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자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의 갈비탕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시작일 뿐이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자는 눈을 떴다.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전남 소도시의 고요한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가로등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다.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커피를 마시며 40년 전을 떠올렸다. 27살에 남편을 잃고
갓돌이 지난 재훈이를 업고 시작했던 그 작은 식당. 처음엔 테이블 4개짜리 조그만 가게였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정자에게 남은 것은 어린 아들과 빚뿐이었다. 친정에서는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재혼을 생각해봐라라고 했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재훈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식당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6시부터 아침 장사를 시작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같은 서민적인 메뉴들이었지만 정성만큼은 남달랐다. 재훈이는 식당 구석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자랐다. 손님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고 때로는 테이블 밑에서 잠들기도 했다. 정자는 손님을 받으면서도 항상 아이를 살폈다. 재훈아, 엄마가 바쁘니까 여기서 조용히 놀아야 해. 네, 엄마. 말 잘 듣는 아이였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울지도 않았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사정을 아는 듯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정자는 더 큰 가게로 이전했다. 5년간 모은 돈으로 테이블 10개짜리 식당을 차렸다. 손님도 늘고 수입도 조금씩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엄마,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재훈이. 공부 열심히 하고 점심은 도시락 싸줬으니까 잘 먹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는 것도 정자의 일과였다.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 숙제를 봐줄 시간은 없었지만 최소한 굶기지는 않으려고 했다. 재훈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식당이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다. 정자표 김치찌개를 먹으러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일은 더 바빠졌다. 엄마, 친구들이 다 학원 다니는데 저도 보내주세요. 알았다, 재훈아. 엄마가 돈 벌어서 꼭 보내줄게.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자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았다.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4시간 남짓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견딜만 했다. 고등학생이 된 재훈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 식당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시험 기간에는 새벽까지 책을 들여다봤다. 엄마, 제가 대학 가면 엄마 고생시켜드린 것 다 갚아드릴게요. 뭔 소리야, 이 녀석아.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정자는 고민이 많았다. 재훈이의 성적으로는 서울 대학도 갈 수 있었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문제였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재훈아, 서울 대학 가거라. 엄마가 다 뒷바라지 해줄게. 엄마, 괜찮으세요?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 마. 엄마가 얼마나 오래 장사했는데. 내 대학 학비 정도는 충분해. 사실 충분하지 않았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4년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정자는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 12시에 가게를 닫고 새벽까지 밑반찬을 만들어 다른 식당에 납품하는 일도 시작했다. 사장님, 이렇게 새벽까지 일하시면 몸이 못 버텨요. 단골 손님 김만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만식 씨. 우리 재훈이 대학 보내야 하거든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그래도 몸은 챙기세요. 대학 4년 동안 정자는 한 달도 쉬지 않고 일했다. 재훈이가 방학 때 집에 오면 얼굴이 말랐다고 걱정할 정도였지만 정자는 괜찮다고 말했다. 엄마, 제가 알바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게요. 안 돼. 넌 공부만 해.
알바하느라 성적 떨어지면 어떡해.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재훈이가 전화를 했다. 엄마, 대기업에 취직됐어요. 삼성전자에서 최종 합격 통보가 왔어요. 그 순간 정자는 전화기를 들고 울었다. 20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정말이야? 우리 재훈이가?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취직 후 재훈이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다. 처음으로 받는 아들의 용돈이었다. 하지만 정자는 그 돈을 고스란히 적금에 넣었다. 언젠가 재훈이에게 돌려주려고. 30대 중반이 된 재훈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자는 기뻤다. 서민경이라는 여자는 대학 동기였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똑똑한 아가씨였다. 엄마, 민경이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민경은 예상보다 세련되고 교양 있어 보였다. 정자 같은 시골 아줌마와는 차원이 다른 도시 여자의 품격이 있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재훈 씨 잘 보필할게요. 고마워, 민경아. 우리 재훈이 좀 모자란 게 많은데 잘 부탁해. 결혼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은 신혼집이었다. 서울 집값은 상상을 초월했다. 전세로도 몇 억이 필요했는데 재훈이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엄마, 일단 작은 전세집부터 구해볼게요. 안 돼. 우리 재훈이가 신혼집을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할 수는 없어. 정자는 결심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라도 아들에게 제대로 된 집을 사주기로. 강북의 12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 평생 모은 돈과 식당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합쳐서 간신히 마련한 금액이었다.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자는 가슴이 벅찼다. 사장님, 현금으로 12억을 한 번에? 대단하시네요. 공인중개사도 놀랄 정도였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40년의 피와 땀이 스며든 돈이었다. 결혼식 날 정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들 곁에 섰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의 결혼식이었지만 당당했다. 누구보다 고생했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로 키웠다. 어머님, 평생 감사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집까지 마련해 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경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자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괜찮다, 민경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재훈이랑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 부부를 배웅하며 정자는 뿌듯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 아들은 좋은 직장에 좋은 아내, 좋은 집까지 갖추고 새 출발을 했다.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는 홀가분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았다. 4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는데 이제는 아들 걱정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의 정자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뤄낸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배신당할 수 있는지를, 며느리의 평생 감사드릴게요라는 약속이 얼마나 가벼운 말이었는지를.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푹 잤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밤이었다. 하지만 진짜 걱정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식당을 정리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자는 처음으로 40년 만에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자유로움이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제 뭘 하고 살지? 아침에 일어나 혼자 커피를 마시며 정자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어색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아들 집 생각이 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렀다.
재훈이와 민경이도 반가워했고 함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다.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도 맛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를 보는 것도 뿌듯했다. 어머니, 자주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민경의 말에 정자는 고마웠다. 며느리가 이렇게 배려해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자의 방문 횟수는 점점 늘어났다. 일주일에 한 번이 이틀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들르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로웠기 때문이다. 민경아, 내가 또 왔네. 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민경은 여전히 웃으며 맞이했지만 정자는 그 웃음 속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진심 어린 환영과는 다른 어딘가 억지스러운 미소였다. 어느 더운 여름날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아들 집에 도착했다. 재훈이와 민경이는 아직 출근 전이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시장에 갔다가 오는 길에 들렀어. 너희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지? 정자는 거실 에어컨을 켰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다. 하지만 민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에어컨 좀 나중에 켜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나가면 어차피 꺼야 하는데. 아, 그래. 미안해. 정자는 얼른 에어컨을 껐다.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자신이 전기요금을 내는 것도 아니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다. 정자가 평소처럼 아들 집에 갔는데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빨래가 끝나는 소리가 나자 정자는 자연스럽게 빨래를 꺼내 널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경이 급하게 달려와서 빨래를 받아갔다. 괜찮아, 민경아. 내가 해줄게. 아니에요. 분리해서 널어야 하는 것도 있고,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다시 거절당한 기분이었다. 선의로 도와주려는 것인데 왜 이렇게 경계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다. 그래, 알았어. 정자는 물러섰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고마워요. 어머니라고 했을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었다. 갈비탕 사건 이후로 정자는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하지만 가끔 목이 마르거나 간단한 것이 필요할 때면 어색함을 느꼈다. 민경아, 물 좀 마셔도 될까? 네, 어머니. 냉장고에 생수 있어요. 허락을 받고 물을 마시는 자신이 이상했다. 자신이 사준 집에서 물 한 잔 마시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하다니.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혼자 있게 되었다. 배가 고픈데 냉장고에는 김치와 밑반찬들이 보였다. 하지만 갈비탕 사건이 생각나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결국 그냥 참고 있다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었다. 자신이 사준 집에서 편의점 컵라면을 사 먹는 자신이 서글팰 때가 있었다. 민경의 태도 변화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처음에는 어머니,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준비할 것도 있고 라고 말했다. 미리 연락하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집에 가는데도 예약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래, 앞으론 미리 연락할게. 정자는 순순히 따랐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재훈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민경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였다. 재훈아, 민경이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네. 왜요? 요즘 내가 자주 와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재훈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민경이가 좀 힘들어해요.
뭐가?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없다고. 정자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다. 아, 그래. 내가 너무 자주 갔나?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혼부부니까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이해해 주세요. 신혼부부라는 말에 정자는 씁쓸했다. 결혼한 지 벌써 8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신혼부부라며 자신을 배제하려 하다니. 알았어, 재훈아. 앞으론 자주 안 갈게. 어머니, 괜찮다. 너희 입장도 이해해.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며 정자는 많은 생각을 했다. 혹시 자신이 정말 눈치 없이 행동한 건 아닐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매일 와서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자신이 사준 집에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고생해서 마련해준 집인데 왜 자신이 손님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그 후로 정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아들 집에 갔다. 그것도 미리 전화해서 내일 놀러 가도 될까? 라고 허락을 받고. 하지만 그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평생 누구에게든 당당했던 정자였는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자신이 낯설었다. 어느 날 이웃 김만식을 만났을 때 그가 물었다. 요즘 아들 집에 자주 안 가시네요? 응. 신혼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을 줘야지. 그런가요? 하지만 너무 멀어지는 것도. 만식의 말을 들으며 정자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배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밀려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며느리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자.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민경아, 우리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해 볼까? 네. 무슨 이야기요? 요즘 내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럽다고 재훈이가 그러더라. 내가 모르고 실수한 게 있으면 말해줘. 민경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적응? 뭘 적응해? 결혼 생활이요. 아직 서툴러서. 민경의 대답은 애매했다.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보였다. 그래, 알았어. 그럼 당분간 자주 안 갈게.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정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변명 같은 말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는 깨달았다. 자신과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정자는 아직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서로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며느리의 불편함은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었다. 더 깊고 근본적인 갈등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었고, 그것은 곧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날 예정이었다.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아들 집을 방문했다. 미리 전화를 했지만 재훈이만 받았고 민경이는 외출 중이라고 했다. 재훈이도 오후에 회사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나간다고 했지만 정자는 혼자라도 가서 청소를 도와주고 싶었다. 재훈아, 나왔어.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저 곧 나가야 해서요. 재훈이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골프 모임에 가는 것 같았다. 가거라, 가거라. 내가 집에서 쉬다가 갈게. 민경이는 친구들이랑 쇼핑 갔는데 저녁쯤 들어올 거예요. 재훈이가 나간 후 정자는 혼자 남았다. 조용한 아파트를 둘러보니 여기저기 정리할 것들이 보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덜 된 그릇들이 있었다. 이 아이들 바쁘다고 집 정리도 제대로 못하네. 정자는 자연스럽게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닦았다. 며느리가 집에 와서 깨끗해진 것을 보면 고마워할 것 같았다. 오후 4시쯤 되자 목이 말랐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시원한 음료수들이 보였다. 갈비탕 사건 이후로 조심스러웠지만 음료수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다. 이온 음료를 꺼내 마시며 정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었던 김에 안쪽을 보니 또 갈비탕 용기가 보였다. 이번에는 분명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뚜껑을 살짝 들어보니 진한 갈비탕이 들어 있었다. 이번에도 제사 준비용일까?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이번 달에는 제사가 없었다. 그냥 평상시에 먹으려고 끓인 것 같았다. 저녁 시간이 되면 재훈이와 민경이가 배고플 테니까 미리 데워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자는 갈비탕을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끓이면서 간을 보니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소금을 약간 넣었다. 파도 조금 더 넣고 마늘도 추가했다. 40년 식당 경험으로 맛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오후 6시 민경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와 계셨네요. 응, 민경아. 쇼핑 잘했어? 재훈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 민경은 거실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청소하셨어요? 응, 좀 어수선해서. 너희 바쁘니까 내가 해놨어. 감사해요. 민경의 목소리에는 감사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정자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 그리고 갈비탕도 데워놨어. 저녁에 먹으면 돼. 그 순간 민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갈비탕요? 응, 냉장고에 있길래 미리 데워놨지. 간도 맞춰놨고. 민경은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갔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갈비탕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거 제가 내일 친정에 가져가려고 준비한 건데요. 뭐? 어머니 생신이 내일이라서 제가 직접 끓인 갈비탕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새벽부터 끓인 건데. 정자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또 실수한 것이었다. 그것도 친정 어머니 생신 준비한 것을. 아이고,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이제 어떡하죠? 간도 다 바뀌었고. 민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나서인지 실망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화가 나 있었다. 다시 끓이면 되잖아. 다시 끓이면 되냐고요? 민경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끓인 건데 다시 끓이면 되냐고요? 내일 가져가야 하는데 언제 다시 끓여요? 정자는 할 말이 없었다. 선의로 한 일이었지만 결과는 최악이었다. 정말 미안해, 민경아. 내가 어떻게든. 됐어요. 민경이 소리쳤다. 그리고 숨을 크게 한 번 쉬더니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발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뒤지지 마세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그 말에 정자는 얼어붙었다. 저희 집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경아, 제발 좀 그만해요. 매일 와서 이것저것 건드리고 청소한다고 제 물건들 함부로 옮기고 이제는 음식까지. 민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여기는 어머니 집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정자의 세계가 무너졌다. 어머니 집이 아니라고라는 말이 귀에서 맴돌았다. 자신이 12억을 주고 사준 집에서 1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
자신이 40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해준 집에서 어머니 집이 아니라고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민경아, 이 집이 뭐요? 어머니가 사주셨다고 어머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자는 말문이 막혔다. 법적으로는 재혼이 명의였지만 돈을 낸 것은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내세워 따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혼이 돌아온 것이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재혼이 거실로 들어오자 민경이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어머니가 또, 뭐, 어머니가 뭘 하셨는데? 민경은 갈비탕 사건을 설명했다. 친정어머니 생신 준비한 것을 망쳤다고 새벽부터 끓인 것이 다 헛수고가 되었다고. 재훈이 상황을 파악하자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민경이 말 좀 들어주세요. 그 말에 정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아들마저 자신이 아닌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다. 재훈아, 나는 좋은 마음인 걸 알아요. 하지만 민경이가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고 이것저것 간섭하신다고. 간섭? 정자는 그 단어에 상처받았다. 청소를 해주고 음식을 데워주는 것이 간섭이라니. 내가 언제 간섭했어? 청소해주고 음식 데워주는 게 간섭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정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4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진정하라고 해? 민경이 다시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신혼부부예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매일같이 오셔서. 매일? 내가 언제 매일 왔어? 요즘 이틀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리고 올 때마다 이것저것. 이것저것이 뭐야? 청소해주는 게, 음식 데워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제 방식이 있다고요. 민경도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정리한 걸 어머니가 다시 정리하시면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 순간 재훈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요, 둘 다. 이웃들 다 들어요. 하지만 정자는 멈출 수 없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재훈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정말 그렇게 방해가 돼? 어머니, 대답해봐. 엄마가 와서 청소해주고 음식해주는 게 그렇게 싫어?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정자에게는 답이었다. 그래, 알겠어. 내가 방해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분명히 말해봐. 정자가 소리치자 재훈은 결국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발 민경이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에 정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들마저 자신을 떠밀어내고 있었다. 적응? 뭘 적응해? 엄마가 오는 것도 적응이 필요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정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민경이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말을 했다. 어머니, 여긴 정말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정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40년 동안 고생해서 사준 집이지만 이들에게는 자신이 침입자일 뿐이었다. 돈을 낸 사람과 사는 사람이 다를 때 결국 사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정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알겠다. 다시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을게. 문이 닫히자 아파트 복도에 정자의 흐느낌 소리만 울려 퍼졌다. 67년을 살면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라하고 비참한 늙은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분노도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남의 집이라고? 좋아. 그럼 진짜 남이 되어보자. 정자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되씹었다. 여긴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 아니라고요. 민경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새벽 4시 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가 보였다. 40년. 40년을 고생해서 사준 집에서 남의 집이라고 하다니. 정자는 거실 서랍에서 아들 집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다. 분명히 돈은 자신이 냈다. 12억을 현금으로 주었고 명의만 재훈이로 했을 뿐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재훈이 소유가 맞았다. 오전 8시 정자는 집 근처 카페에서 이웃 김만식을 만났다. 만식은 70세로 정자보다 3살 많았지만 오랜 단골 손님이자 유일한 상담 상대였다. 만식 씨, 나 큰일 났어. 정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갈비탕 사건부터 민경과의 말다툼까지. 정자 씨, 그럴 줄 알았어. 만식의 말에 정자는 놀랐다. 뭔 소리야? 아들 결혼할 때부터 불안했어. 집을 아들 명의로 해주면서 본인은 보장받은 게 없잖아. 재훈이가 내 아들인데 뭘.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야? 며느리 편 드는 거 봤잖아. 만식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언제까지 참을 거야? 그 집 명의가 누구 건데? 재훈이지. 하지만 돈은 내가. 돈 낸 사람과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가 주인이야. 법적으로는. 정자는 속이 답답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인데 권리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었다. 만식 씨,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내 생각엔 정자 씨가 너무 순해. 지금이라도 선을 그어야 해. 선을 그으라고. 재산 정리하고 독립해. 아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만식의 조언에 정자는 생각에 잠길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퍼주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것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오후에 정자는 시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다. 40년 만에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증여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법무사는 정자의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님께 집을 증여하셨군요. 그런데 지금 갈등이 있으시다고? 네. 제가 그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해요. 증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으니까요. 정자는 가슴이 막막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다른 재산은 어떻게 되시나요? 상가 2채하고 적금이 좀 있어요. 그것들은 아직 본인 명의시죠? 네. 그럼 그것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겠네요. 법무사의 말에 정자는 무릎을 쳤다. 맞다. 아들에게 집을 사줬다고 해서 자신이 거지가 된 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통장을 모두 꺼내 확인했다. 상가 2채는 각각 4억, 5억 정도로 추정되고 적금과 예금을 합치면 5억 정도 더 있었다. 총 14억 가까운 돈이었다. 14억이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겠네.
정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산이 있었다. 그날 저녁 재훈이 전화를 했다.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민경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요. 괜찮다. 어머니 마음 상하셨죠? 민경이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재훈아, 민경이 말이 맞아. 네. 여긴 너희 집이야. 내가 함부로 들락날락한 게 잘못됐어. 재훈은 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에 당황했다. 어제 그렇게 화를 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일까?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다. 나도 생각해봤는데 민경이 말이 맞더라. 신혼부부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가는 건 부담이지.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필요할 때만 갈게. 너희들 생활에 방해 안 되게. 전화를 끊고 정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다. 다음 날 정자는 부동산에 갔다. 상가 매물을 내놓고 새로운 아파트를 알아봤다. 아들 집보다 더 좋은 곳으로. 사장님, 이 정도 예산이면 강남 아파트도 가능해요.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보여준 아파트는 아들이 사는 곳보다 훨씬 고급스러웠다. 40평대 아파트에 한강뷰까지 있었다. 여기로 하겠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계약금은 언제 주시겠어요? 내일 현금으로 가져올게요. 정자는 또한 고급 실버타운도 알아봤다. 혹시 몰라서 대비해 두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푹 잤다. 계획이 생기니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재훈아, 민경아, 너희가 원하던 대로 해줄게. 하지만 앞으로는 나를 찾지 마라. 정자는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일주일 후 정자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먼저 상가 2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았더니 금세 구매자가 나타났다. 9억의 현금이 통장에 들어왔다. 적금도 모두 해지했다. 총 14억 가까운 돈이 정자의 손에 쥐어졌다. 67년을 살면서 가장 큰 돈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정자는 강남의 새 아파트 계약을 완료했다. 40평대 아파트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였다. 12억에 현금으로 계약했다. 또한 프리미엄 실버타운에도 입주 계약을 했다. 보증금 2억에 월 관리비 150만 원. 아들 집 근처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정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재훈아, 시간 있을 때 민경이랑 함께 와라. 할 얘기가 있어. 네. 무슨 일이에요? 와보면 알아. 이틀 후 일요일 오후 재훈과 민경이 정자의 집에 왔다.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지난번 일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민경이 먼저 사과했다.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됐어, 민경아. 내 말이 맞았어. 정자는 차분히 말했다. 다 내가 생각이 부족했어. 신혼부부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가는 건 맞지 않지. 재훈과 민경은 정자의 침착한 반응에 당황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한다고 하니 어리둥절했다. 그래서 결정했어.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네. 나 이사 간다. 재훈이 깜짝 놀랐다. 어머니, 갑자기 이사가 왜요? 실버타운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또래 친구들이랑 지낼 거야. 실버타운요? 어머니, 그런 데는 너무 비싸잖아요.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상가 2채 팔았어. 민경이 입을 벌렸다. 상가를 파셨다고요? 응. 9억에 팔았어.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샀고. 재훈은 더욱 당황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너희가 원하던 거잖아. 나 때문에 불편했다며. 정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걱정 마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민경이 급하게 말했다. 저희가 잠깐 예민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사 가실 필요까지는. 아니야.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정자는 단호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67년 동안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려고. 재훈이 불안해졌다. 어머니, 혹시 화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화날 게 뭐 있어. 너희 말이 다 맞았잖아. 정자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켰다. 실버타운 계약서야. 다음 주에 들어간다. 두 사람은 서류를 보며 말문이 막혔다. 정말로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정자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앞으로는 나를 찾지 마라. 어머니,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남이 되어주겠어.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재훈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무슨 식?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정자는 담담했다. 민경이 말대로 그 집은 너희 집이야. 나는 남이고, 남이 계속 찾아가면 민폐지. 민경이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잘못한 게 없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정자는 일어났다. 이제 가봐라. 나도 짐 정리해야 해.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재훈이 애원했지만 정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결정한 거야. 바꿀 생각 없어. 두 사람이 나간 후 정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자유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다. 아들이 더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이게 낫지.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정자는 짐 정리를 시작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함께 요가도 하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다. 무엇보다 눈치 볼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했다. 정자 씨, 오늘 손자 온다고 하셨죠? 실버타운 친구 김순이가 물었다. 아니에요. 손자는 없고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 안 해요. 어머, 왜요? 뭐? 이래저래 제가 며느리랑 안 맞아서.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버타운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았다. 한편 재훈과 민경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정자가 떠난 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재훈 씨,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었다. 정자가 자주 드나들던 것을 모든 이웃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 궁금해하는 것이었다. 아, 어머니는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셨어요. 실버타운요? 갑자기요? 네. 재훈은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웠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하기도 애매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이웃을 만났다. 재훈 씨 어머니 요즘 안 보이시네요?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셨어요. 어머, 왜요? 아드님이랑 함께 사시면 좋을 텐데. 어머니께서 원하셔서요. 하지만 이웃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다. 67세면 아직 실버타운에 들어갈 나이도 아닌데 갑자기 나간다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직장에서 생겼다. 재훈의 부서장이 우연히 아는 사람을 통해 소문을 들었다. 재훈 씨, 어머니가 12억짜리 아파트 사주고 본인은 실버타운 갔다면서? 네, 그런데
어머니가 왜 갑자기 멀리 가신 거야? 며느리랑 문제 있었나? 재우는 대답하기 곤란했다. 사실을 말하면 자신과 아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보일 게 뻔했다. 그냥 어머니께서 독립적으로 사시고 싶다고 하셔서. 아니, 그게 말이 되나? 12억짜리 집 받아놓고 어머니 실버타운 보내고. 부서장의 말에 재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훈이가 어머니한테 12억 받아놓고 실버타운 보냈다며? 진짜? 그럼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집만 받고 부모는 내팽개치는. 며느리가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닐까? 재훈은 화장실로 피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어머니를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민경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같은 팀 후배가 물었다. 언니,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에 자주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실버타운에 계세요. 왜요? 아직 젊으신데. 본인이 원하셔서요. 하지만 후배의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경제적인 부담도 커졌다. 정자가 있을 때는 생활비 도움도 받고 집안일도 도와줬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 또,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어머니가 계실 때는 밑반찬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사 먹어야 하니까. 재훈도 깨달았다. 어머니가 해주던 일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집안일도 버거웠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 모든 것이 민경의 몫이 되었다. 직장에서 돌아와 집안일까지 하니 몸이 힘들었다. 여보, 청소업체라도 불러요. 돈 아까워. 조금만 참아. 하지만 점점 집안이 어수선해졌다. 정자가 있을 때는 항상 깔끔했는데 이제는 정리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관계였다. 정자와 연락이 끊어진 후 재혼의 친척들도 냉담해졌다. 명절에 안부 인사를 해도 예전 같지 않았다. 재훈아, 어머니는 잘 계시지? 큰 고모가 전화했다. 네, 실버타운에서 잘 지내세요. 실버타운? 왜 갑자기? 재훈은 또 설명하기 어려웠다. 어머니께서 원하셔서요. 그래. 그런데 명절에 안 오셨던데? 저희가 모시러 가겠다고 했는데 안 오시겠다고 하셔서. 아이고, 서운하셨나 보네. 너희가 잘해드려야지. 전화를 끊고 재호는 한숨을 쉬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이 나쁜 사람으로 찍힌 것 같았다. 3개월이 지나자 민경은 견디기 어려웠다. 직장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여보,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다시 모셔와요. 그럴까? 네.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재훈도 같은 생각이었다. 어머니 없는 생활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그들이 정자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정자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재훈이에요. 재훈아. 뭔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죄송해요. 그냥 저희와 함께 살아요. 정자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불편한 게 없어졌잖아.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자의 대답은 차가웠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아니? 이미 늦었어. 전화를 끊고 정자는 씁쓸했다. 이제야 찾는다고? 너무 늦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다. 실버타운 친구들이 정자에게 말했다. 정자 씨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또 당할 필요 없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말 자유였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곳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재훈과 민경의 고통은 계속되었다. 어머니를 잃은 대가가 생각보다 컸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손해였다. 민경은 매일 밤 후회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될 일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실버타운에서 3년이 지났다. 정자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아침마다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드라마를 함께 보았다. 무엇보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았다. 정자 씨, 오늘 생일이시죠? 축하해요. 실버타운 친구 순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고마워요. 70살이 되다니 세월 참 빠르네요. 가족들은 안 와요? 가족이 어디 있어요? 혼자가 편해요. 정자는 담담히 대답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정말 괜찮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실버타운 로비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다. 재훈과 민경, 그리고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함께 있었다. 어머니, 재훈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에 흰머리도 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민경도 예전의 세련된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뭐하러 왔어? 정자는 냉정했다. 어머니, 할머니 생신이라고 해서 왔어요. 아이가 천진하게 말했다. 정자는 순간 가슴이 흔들렸다. 손자였다.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어머니, 민준이에요. 저희 아들이에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소개했다. 아들? 네. 3년 전에 태어났어요. 어머니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정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손자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3년 동안 함께 자란 것도 몰랐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꽃다발을 내밀었다. 고마워, 민준아. 정자는 꽃을 받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다. 이제 갔으면 좋겠어. 내가 바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민경이 무릎을 꿇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재훈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함께 살아요. 일어나.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정자는 당황했다. 실버타운 친구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짜 후회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카페로 가자. 여기서 말할 얘기가 아니야. 실버타운 1층 카페에서 4사람이 마주 앉았다. 민준이는 음료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파트 이웃들 시선도 차갑고 직장에서도 뒷말이 많았어요. 어머니한테 12억 받아놓고 실버타운 보냈다고.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라고?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민경이 말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일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자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3년 전에는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한다. 어머니, 조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뭐든 하겠어요. 재훈의 말에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조건?
네.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정자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 조건이 있어. 두 사람이 긴장했다. 날 가족으로 존중해라. 그게 안 되면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네, 어머니. 가족으로 존중한다는 게 뭔지 알아? 정자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 의견도 들어주고 나를 짐이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라. 당연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자는 단호했다. 나는 다시 너희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네.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대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거고 너희도 자주 와라. 재훈과 민경은 의외의 조건에 당황했다. 어머니, 함께 사시는 게 안 돼. 한번 틀어진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워. 정자는 확고했다. 나는 내 독립성을 지키고 싶어. 대신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어머니,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가라. 재훈과 민경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머니. 어머니 조건대로 하겠어요. 그때 민준이가 말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자주 와도 돼요? 물론이지, 민준아. 정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와, 좋아요. 아이의 밝은 대답에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정자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함이 올라오고 있었다. 한 달 후, 재훈 가족은 정말로 자주 실버타운을 찾았다. 일주일에 2번씩은 와서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완전히 따랐고 정자도 손자가 너무 예뻤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함께 여행 가면 어떨까요? 재훈이 제안했다. 여행? 네. 민준이도 할머니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해요. 정자는 생각해봤다.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 가보자. 여행에서 정자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 민경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정자를 진심으로 모시려고 노력했고 재훈도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배려했다.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실버타운으로 돌아왔다. 독립적인 삶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정자 씨, 가족들이랑 잘 풀렸네요. 순이가 말했다. 네.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그래도 여기 계속 사실 거죠? 당연하죠. 여기가 제 집이에요. 1년 후 정자는 정말로 행복했다. 아들 가족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진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았다. 어느 날 저녁 실버타운 친구들과 함께 TV를 보다가 정자가 말했다. 가족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예요. 맞아요. 함께 산다고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줘야 진짜 가족이죠.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고 돌아 깨달은 진실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정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할머니, 내일 할머니 보러 갈게요. 사랑해요. 정자는 문자를 보며 흐뭇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 말이다.